자, 우리 계속 진행해볼까요? 16강이죠. 71페이지 주 1번의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인도일 전에 미리 할부금을 받았다. 그럼 별 수 없이 우리 인도일 날 입금으로 봐야 합니다. 미리 받은 건 소용없죠. 예를 들어서 인도일 이전에 받은 할부금 100을 기업회계가 수익 계상하면 일단은 수익이 아니니까 세법에서 입금불산입으로 한 다음에 인도일 날 입금산입으로 반대조정을 수행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인도일부터 폐업일까지 받은 것은 보시면 실제 회수 여부인 회수기준과 관계없이 약정된 일자대로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따가 문제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회수기일 기준이라고 하지 않고 회수기일 도래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았어야 하는 게 100인데 내가 110을 받았다. 그렇다고 110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100 받는 날 받기로 한 금액, 이런 의미에서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회수 약정일 기준, 약정대로 받기로 한 금액까지만 잡아야 합니다. 즉 회수 실제한 돈하고 회수기일 도래기준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 뒤에 문제 나옵니다. 3번의 폐업일 이후 회수 약정일 도래분은 뭐 어쩔 수 없이 폐업일의 입금으로 봐야지, 폐업일 그 다음 것을 폐업한 다음에 입금 산입하거나 세무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폐업했다는 소리는 우리 회사가 아무것도 회계 처리 안 한다는 뜻이니까 폐업일 이후에 회수 약정일 도래하는 것은 이제 폐업일 날 마지막으로 입금으로 봐주셔야 하고요. 주 2번에 할부 판매에 대한 기업 회계와 법인세 비교라고 해서, 자, 장기 할부 판매, 우리 쉬운 거부터 봅시다. 표의 마지막 안에 있는 양가로 이번에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 명목가치 평가하고요. 법인세법도 자동으로 하고 있고, 장기 할부는 동그라미 1번 원칙 인도 기준 현재가치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서류의 법인세법도 인도 기준 얘는 명목가치 평가를 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특례, 우리 기업회계에서 비상장 기업의 위주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상장사 위주인 KIFRS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KIFRS 위주로 아마 재무회계를 배웠을 텐데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을 할 수 있고 IFRS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장했으므로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을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서류의 법인세법은 A. 기업회계에서 현재가치 평가를 평가시 그대로 인정해주고요. B. 기업회계에서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할 때 인정해주는데 그보다 그 단서 조항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단 중소기업은 기업회계와 상관없이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 것을 우리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세무회계 책에 1번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1번 문제. 페이지는 158페이지. 제가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거 유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건 문제를 왜 푸냐면요.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초 개념 잡으시라고, 이런 거 기초 개념으로 공부해 놓으시라고 푸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요새는 출제 유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 개념 잡기 위해서 풀어드리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의 7기 사업연도에 다음과 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절하였으며 법인세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네요. 1번, 전기 말 현재 A 상품에 대한 매출 누락 100, 매출원가 누락 70만 원이 있었으며 회사는 실제로 현금이 회수된 당기에 매출과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런 회사는 회계부장, 팀장 아니면 직원을 잘라버려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매출 누락을 하고 그러겠어요. 물론 실제로는 하죠. 회사에서도. 근데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떤 가정이 있는 거예요? 기업회계는 작년에 매출 누락이 있었지만 세법에서는 이미 세무조정으로 너네 왜 그래? 니네 매출 누락 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세법에서는 전기에 뭐를 했다는 가정입니까? 입금산입, 즉 매출 누락 입금산입 100하고 원가 누락 송금산입 70을 이미 했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제일 위의 문제 조건에서 그랬잖아요.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절했다고 가정했으니까 이건 실무에서 말도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냐? 첫 번째, 매출 누락과 매출원가 누락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두 개를 했는데 또 세법이 이걸 발견하고 이미 전기에 매출 누락에 입금산입하고 매출원가 누락에 송금산입했다는 것도 실은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회계에서 누락했으면 세법도 발견을 못하거든요. 근데 했다고 가정을 억지로 하고 올해는 그냥 뭐만 해주면 됩니까? 전기에 대한 반대조정
전기 매출 누락. 너 왜 그래? 이미 전기에 다 입금 잔입했는데 왜 네가 이제 와서 회계 처리를 이제 와서 입금 매출로 잡니?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전기 매출 원가 누락인 70만 원도 이미 다 전기에 회계 처리했는데, 세무 조정했는데 너가 왜 이제 와서 회계 처리를 올해 걸로 하냐라고 해서 이거 다 그냥 반대 조정으로 뒤집어 버리면 되겠네요. 2번 당기 12월 26일 거래처 주비의 요청에 따라서 세금 배환서를 상품의 인도 전에 미리 발급했다.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요. 우리 부가세에서 소위 선발급 특례라든지 해서 미리 발급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드물지만 이를 매출로 계상한 바 있다. 동 상품의 대가는 770만 원의 부가세 포함이며 상품의 실제 인도일인 2016년 1월 5일인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부가세는 빼버리고, 부가세 빼버리고 700만 원만 굳이 너무 빨리 잡은 거니까 이거는 선수금에 불과하죠. 부채예요, 부채. 매출액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7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 부가세는 서로 그냥 다 부가세 예수금을 그냥 인정해주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참고로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해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은 문제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3번 보시면 당기 12월 27일에 외상으로 판매된 C 상품 100개 가로 열고 단위당 판매 가격이 2만원, 원가는 16,000원, 80% 원가율. 회계 처리가 담당자 실수로 누락되었다. 판매 대금은 2016년 1월 7일 날 회수되었으니까 이거는 올해 거 잡혀야죠. 올해 거 당기 매출. 그 다음에 당기 매출 원가. 그 다음에 4번 회사는 12월 28일 거래처 D에 상품을 시용 판매 조건으로 적성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는데 회사 회계 처리는 각각 시가와 장부가액을 적절한 금액으로 계상했고 기말까지 거래처 D는 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를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굳이 매출 1000만 원 잡고 매출원가 750만 원을 잡는 건 뭔가요? 이게 올해까지 아직 전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다 없애야죠. 매출 1000만 원 없애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750만 원이었나요? 이것도 다 없애야 합니다. 시용 판매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쵸? 5번 보시니까 회사는 당기 12월 29일 날 부가세 면세 대상인 상품 이 판매 대가 500만 원, 원가 450만 원을 거래처에 인도했는데, 그러니까 부가세를 일단 신경 쓰지 말라는 문제 같고요. 동상품에, 왜냐면 면세니까 부가세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고, 동상품의 예상 판매 조건은 그러니까 E20, N30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요. 거래처는 상품 E에 대한 대금을 진짜 10일 만에 그 거래처가 2%를 제외하고 490만 원을 갚았답니다. 야, 진짜 나는 한번 해본 소리인데 걔가 진짜 10일 이내 갚아버렸어요. 회사는 동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2015년 29일 날 아래와 같이 수행했다고 해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야, 매출을 미리 10만 원을 빼줬어요. 이거 안 되는데 내년에 받을 때 빼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매출을 늘리세요. 매출을 늘리든지, 아마 매출 채권도 490만 잡았겠지? 그렇죠? 매출 채권을 늘리든지, 아무튼 10만 원 늘리시고 유보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상기 거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161페이지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아마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11기 사업년도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각 법인별로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음에 따라 아래의 답안 양식대로 11기 사업년도에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계산과정 또는 정답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10기 사업년도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번. 주한국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자, 물음 1번. 중기가 아니래요. 즉 회수기일 특례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할 수 없죠? 회수기일 도래기준 특례 적용할 수 없어요. 기업회계가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잡아야만 세법이 인정해주는 경우에 이 경우는요.
자, 물음 2번은 중소기업인 경우 세무조정하라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은 이 회수기일 특례를 허용할 수 있죠. 세무조정이 없으면 이유까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주한국의 제품 A에 대한 할부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1번 주한국은 2015년 7월 5일에 제품 A를 동해에 1,000만원, 원가율은 60만원에 할부 판매하면서 11기 사업연도와 12기 사업연도 각각 700만원하고 300만원을 회수하기로 약정했는데요. 그러면 장기 할부인가요? 보니까 최종 할부금 수령일은 12기 사업연도 중인 2016년 9월 5일이라고 가정했군요. 9월 5일. 그러고 양가로 2번. 이러면 일단은 장기 할부인 건 맞죠? 1년이 넘으니까. 한국은 이 거래를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뭐야? 인도 기준이면 명목가치 인도예요? 아니면 우리 현재가치 인도예요? 둘 다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인도 기준 처리가 뭔지 알죠? 인도한 날 회계 처리 했단 소리예요.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명목가치로 했는지 현재가치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80만원의 현재가치 할인차감. 이제 답이 나오네. 인도 기준 중에서 현재가치 인도 기준을 했네요. 11개 사업연도와 12개 사업연도 각각 50만원하고 30만원의 현재가치 할인차감을 생각했다. 뭐야, 그럼 세무조정 없잖아. 1번은 세무조정 없어요? 1번 세무조정 없어요. 왜 없는지는 아시죠? 우리 특례 1이 인정되니까 현재가치 인도 기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1기 사업연도와 12기 사업연도의 실제 회수한 금액은 800만원하고 200만원인데요. 그래도 우리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의해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고요. 2번 보시면 주한국은 11기 5월 1일에 제품 B 원가율 80% 즉 5천만원에 매각했어요. 그러면 원가는 4천만원인가 보죠. 제품 B의 인도 시기는 계약일인 11기 이번 기죠. 5월 1일인데 판매 대금은 7월 31일, 12기 3월 31일에 각각 2천하고 3천 받기로 했대요. 자, 이거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죠, 단기. 1번은 장기 할부 맞아요, 장기 할부. 근데 2번은 단기 할부예요, 단기 할부. 단기 할부는 기업 회계가 어떻게 했든지 세법은 무슨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인도 기준 가셔야 돼요, 인도 기준. 근데 회사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뭐 말도 안 되는데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2천만 원만 잡았다는데 얘는 5천 잡아야 하니까 지금 나머지 3천만 원은 아직 매출이 안 잡혀 있으니까 2번은 그러면 안 되지. 안 돼요. 매출 3천만 원에 유보 더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 원가 80% 아니었어요? 2,400만 원에 마이너스부터 잡아줘야겠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문제는 끝났나? 예, 문제 끝났고 이게 여기까지가 물음 1번이고요. 이제 물음 2번. 물음 2번은 이게 중소기업이래요. 중소기업이니까 회수기일 도래기준 특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자, 물음 2번. 주한국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어 단 세무조정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이니까 가장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그 1번 문제의 장기 할부를 뭘로 하는 게 유리합니까?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해주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 보면 11기와 12기에 각각 700만원하고 300만원을 회수하기로 약정했죠? 자, 11기만 문제 풀면 되니까 11기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700까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근데 기업 회계는 얼마 잡았냐면요. 올해 920만원. 자, 기업 회계 여기에 비해서 기업 회계는 뭘로 했냐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아닌 현재가치 인도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가치 인도 기준에 의하면 1,000만원짜리 빼기 현할차가 원래 얼마 잡혔냐면 80만원 잡혔고요. 여기에 단기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 게 50만원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50만원. 50만원 인식했죠? 그래서 얘가 970만원을 인식한 거예요. 970만원. 970만원하고 보다시피 700만원의 차이인 270만원에 대해서 할부 매출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1번은 없는 게 아니라 할부 매출을 270만원만큼 마이너스익으로 없애버리면 되죠. 원가율은 얼마였어요? 원가율 60%니까 270만원에 60%면 6, 7에 42, 118? 그렇죠. 이게 얼마 나오냐면 180만원 나오는 거냐. 180만원 원가율만큼 180만원. 왜냐면 보다시피
1000만 원에 60%하고 우리는 그냥 아까 얼마였어요? 700이었죠? 700. 회수기일이 700만 나오기로 했으니까 700만 원에 60%의 차이인 180만 원을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 할부 원가도 180만 원만큼 유보로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물음 2번이에요. 물음 2번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쓸 수 있다고요. 기업회계는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이니까 지금 이 현재 가치 920만 원에 그 다음에 올해 이자 수익자분 50까지 해서 970을 인식했지만 우리는 700만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인 270의 할부 매출 없애버리고 원가율은 60% 가정했으니까요. 60%씩 없애버리면 180만 원만큼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똑같으니까 물음 2번도 두 번째 거는 똑같으니까 두 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62페이지 해설 좀 한번 읽어볼게요. 162페이지 해설 1. 장기 할부 판매의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 할부 판매를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단기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이론 설명회 때 이미 설명드렸고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시 회수하기로 한 금액, 즉 회수 약정 금액, 아까 700만 원이었죠. 1기에 700만 원 이거하고 실제 회수된 금액, 아까 이 문제에서 800이었던가요? 실제 회수된 금액은 800, 그렇죠. 양가로 3번에 실제 회수한 금액은 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회수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700과 실제 회수한 금액인 800의 차이가 난다면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은 회수하기로 한 금액이다. 즉 700과 차이를 비교한다. 700과 970의 차이를 비교한다. 800이 아니라 800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회수기일 도래기준 또는 회수약정일 기준, 요건 실제 회수된 금액, 요걸로 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동 문제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인 800과 970의 차액을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기로 했던 금액인 700과 970만 원의 차액을 조정해서 세무조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의 단계별 판매는 그냥 혼자 읽어보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164페이지에 03의 할부 판매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 세종 비중소기업의 10기 단기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행하고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 세종의 토지 A의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 세종은 2015년 10월 25일 주 동우에 토지 A를 4억, 장부가액은 3억 2천에 처분하기로 계약하였다. 명목가치로만 보면 지금 처분이익은 8천 나오겠네요. 명목가치로만 본다면. 근데 이 처분과 관련된 채권을 현재 가치로 잡으니까 3,600이 3억 6천이니까 그러면 처분이익은 4천 나오네요. 현할가도 4천 잡히고 그 다음에 처분이익도 4천 잡히고 로 계상했고 10기 사업연도에 현재 가치 할인차금 계상액 4천만 원 중 2,500만 원을 계상했다. 뭐 재무에게는 틀린 거 없어 보여요? 틀린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일에 계약금 1억을 수령하였고 2015년 11월 22일에 중도금 1억 6천을 수령한 다음에 잔금을 2016년 10월 20일에 수령하기로 했대요. 와, 이건 아주 참 유치한 함정이군요. 왜냐하면 5일 차이 때문에 이게 장기 할부가 아니라 이 문제는 단기 할부 문제가 됩니다. 단기 할부는 그냥 무조건 무슨 기준입니까? 이거는 인도기준, 명목가치 인도기준, 그것도 명목가치 인도기준. 근데 얘가 현재 가치 잡고 난리가 났죠. 즉 얘는 이걸 일종의 장기 할부로 봤나 보죠. 한마디로 4억 잡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3억 6천밖에 안 잡았으니 그 차액인
4천만 원을 지금 당장 얀도가에게 현재가치 할인차감 잡아야 하고요. 얘가 올해 2,500만 원을 생각해서 이자 수익을 기업회계는 잡았겠죠. 왜냐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효이자율법. 근데 세법에서는 이거 아니죠. 이게 왜 이자 수익입니까? 이미 우리는 인도 기준으로 모든 사학을 잡아놨는데, 즉 한마디로 이거는 현할차 4천까지 포함해서 일단은 유보로 4억을 다 잡으라는 소리고, 또 네가 왜 이자 수익으로 굳이 현할차를 생각하냐, 그 2,500은 안 된다 해서 마이너스 수익으로 이렇게 없애야죠. 내년에 또 1,500 잡으면 또 1,500만큼 이거 또 없어질 거예요. 내년에도.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죠?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2016년 10월 10일이며 중도금 지급 후에는 주 동호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주 세종의 토지의 처분과 관련된 수익을 현재가치 인도 기준으로 인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옆에 이제 해설 좀 볼까요? 토지 A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16년 10월 1일, 그 다음에 인도일, 사용수익일은 2015년 11월 22일,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 2016년 10월 20일 중 가장 빠른 날은 일단은 2015년 11월이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을 언제 줬냐면요. 2016년 10월 20일 날 줬으니까 이 기간까지가 얘는 1년 미만이 돼서 단기 할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사대소를 좀 복잡하게 따져야 하는 그런 문제네요. 다시 2번 자료로 오십니다. 주 세종의 제품 B의 판매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제 1번은 이걸로 일단락하고요. 2번 문제죠. 회사는 10기 6월 1일에 제품 B 장부가액 1,900만 원을 2,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고요. 아직까지 문제 없네. 근데 2번 제품 B는 계약일에 이미 인도를 해버리되 판매 대금은 6월 30일부터 매월 말에 100만 원씩 무려 24개월 장기 할부 받네요. 동채권의 현재 가치는 2,200만 원이며 근데 10기와 11기의 현재 가치 할인차감 상가액은 120만 원하고 80만 원이다.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옆 페이지. 회사는 현재 가치 2,200만 원을 매출액으로 현재 가치 할인차감을 14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아니지 120만 잡아야 하는데 140 잡았으니까 20만큼 오바됐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제는 현재 가치를 기업회계도 했으니까 세법도 인정해줘야 하는데 차고만 20원이 발생한 거니까 얘는 현할차 이자 수익만 이자 수익 현할차만 20만 원을 그냥 마이너스로 없애면 되는 단순 오류 실수 문제에 불과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기할부의 중요한 문제들 풀어봤고요. 우리 계속해서 또 건설계약 좀 공부 더 하시고 건설계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 세법으로 또 책을 바꿔서요. 페이지는 71페이지입니다. 요거 용역매출과 예약매출인데요.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 먼저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런 문제만 나오면 다 맞추는 거 약속해야죠. 71페이지 2점에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양가로 1번의 손익인속시기.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앞에까지는 뭐를 배웠냐면 재고, 자산 주고받는 거, 파는 거 배웠고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용역, 몸으로 떼우는 거 왜 아시죠? 소위 진행률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용역 매출과 예약 매출을 배우는데 양가로 1번의 손익인식 기준을 보시면 반가로 1번 장기는 원칙은 진행 기준입니다. 가로 열고 원래 장단기 불문하고 세법도 기업회계처럼 진행 기준을 가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에요. 장단기 불문하고.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특례라고 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걸 소위 예약매출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에 따라서 인도기준, 즉 완성기준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기준하고 완성기준은 원래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는 제가 아까 외상매출로 아무리 문제를 외상으로 팔았어도 음료수를 팔았어도 우리는 현금이 회수되는 2016년 1월 1일자로 슈퍼마켓 아줌마가 매출 잡는 게 아니라 이미 2015년 12월 31일자에 인도를 해버렸으면 그 인도한 날 잡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용역은 인도라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는 게 용역이잖아요. 이 용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 받아가시는 게 있나요? 막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의 지식을 막 인도 받아가시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도하는 것은 이 분필가루하고 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역은 인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용역의 인도가 한마디로 용역의 완성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기업회계든 세법이든 용역은 완성주의를 원래 하면 안 되고요. 진행기준을 하시게 돼 있어요. 진행기준. 근데 우리 소위 예약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부터 이미 인도기준을 쓰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재무회계에도 다시 공부하셔야 하는데 기업회계부터 이미 인도기준을 쓰고 있으니까 세법도 어쩔 수 없이 인도기준, 한마디로 완성기준과 유사한 인도기준을 적용을 그대로 수용해 줄 수밖에 없고요. 반가로 이번에 단기,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진행기준을 써야 하는데 가로 열고, 왜냐하면 무조건 원래 용역은 장단기를 불문하고 진행기준을 써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틀 동안 강의에 실무 강의 한다고 쳐요. 이틀 동안 실무 강의하고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실무 강의 한다고 쳐요. 이틀 동안 강의하니까 200만 원 준대요. 200만 원. 그러면 7월 1일 날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유, 내가 200만 원을 벌어 이틀 동안. 나는 근데 이틀 중에 이제 하루 일했어. 이틀 중에 하루 일했어.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아유, 오늘 잡으면 되겠네. 자, 그리고 또 7월 2일 날 또 차 타고 시동 딱 걸면서 아유, 고생했어. 200만 원 벌지? 너는 이틀 중에 드디어 이틀 다 일했어. 근데 어제까지 100만 원 잡았으니까 올해 100만 원만 더 매출액 인식해. 이게 원래 진행 기준이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이 짧은 이틀 강의하면서 아유, 첫날 100만 원 잡았네. 둘째 날 또 100만 원 잡았네. 이러겠어요? 이걸 소위 우리는 비읍, 시읍, 인증샷이라고 합니다. 붕신붕신. 이렇게 하면 붕신이지.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간이 아주 짧아요.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단기라고 해요. 단기. 그리고 금액도 별로 안 커요. 나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 나 금액도 별로 안 커요. 즉 단기이고 중소기업이면 이걸 뭘 진행률을 잡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실익이 없으니까 7월 2일 날 강의 끝나고 제가 차 시동 켜고 집에 오는 순간 아이고 200 벌었네. 그게 바로 표의 마지막 칸인 동그라미 번 특례인데요. 중소기업이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건설은 인도기준, 원래 용역은 인도라는 걸 쓰는 게 아닌데 한마디로 완성기준으로 우리 매출액을 인식하시는 겁니다. 이 표는 매우 중요한 표고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뒤에 공부하기 싫거든요. 진짜입니다. 절 믿어보세요. 이거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뒤에부터가 완전 다 틀어져 버립니다. 자, 다시 지금 배우는 건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라고요. 용역은 원래 장단기 불문하고 무조건 원래는 진행률을 쓰게 돼 있어요. 기업회계든 세법이든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근데 자, 반가로 1번 장기이면서 동그라미 2번 특례 예약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공사 같은 게 예약 매출입니다. 왜 아파트 공사가 예약 매출인지는 제가 참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세법 개론 강의도 아니요, 재무회계 강의도 아니니까 예약 매출이 뭔가지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고 어차피 뒤에 문제가 몇 개 나오니까 얘네들은 그냥 기업회계가 인도기준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인도기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세법도. 여기서 인도기준이란 그냥 뭔가를 인도하는 거니까 용역에서는 원래 인도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완성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역이 완성되는 거. 근데 반가로 이번에 단기라면 이렇게 7월 1일, 7월 2일 강의하는데 첫날 200만 원에 2분의 1 100만 원, 둘째 날 200만 원에 2분의 2 200만 원에서 작년에 어제 잡았던 100만 원 빼고 추가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이렇게 기간도 짧아요. 단기이고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200만 원 중소기업인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하는 실익이 있냐? 그게 바로 표의 마지막 칸인데 중소기업이고 계약기간이 채 1년 미만이면 그냥 이런 단기건설은 인도주의, 엄밀히 말하면 인도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용역은 완성주의라니까요. 완성된 날, 인도한 날 우리 그냥 한 번에 매출을 200 잡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다음 페이지 반가로 3번. 앞에까지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고 이번 페이지는 이 선택 규정인데 장단계 불문하고 인도 기준으로 선택을, 즉 완성된 7월 2일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기장, 재무회계가 기장을 불비했어요. 즉 몇 분의 1, 몇 분의 1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장을 불비했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 인도되거나 완성되는 날 한 번에 매출 잡으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중에서 KIFRS를 적용받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 매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인도 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에 보시면 용역 제공과 예약 매출의 경우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비교인데, 기업회계는 IFRS, 즉 상장회사는 예약 매출 중 재화 부담 약정이라는 게 있으면 인도 기준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왼쪽 세로의 비상장회사의 일반 기업회계 주기는 비상장이고 중소기업이고 단기건설일 때는 인도 기준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세로의 법인세법은 일단 원칙은 무조건 장단계 불문하고 진행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업회계랑 세법이 같아요. 원칙은 둘 다 진행률수란 소리입니다. 자, 지금 재화 배우고 있어요? 용역 배우고 있어요? 용역이라고 용역. 근데 특례 보시면 A, 중소기업이고 단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건설이면 인도 기준, 즉 완성 기준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예약 매출은 인도 기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 규정하고 의무 규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잘 비교해가지고 꼭 중요하게 이거 잘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72페이지 제일 위에 반가로 3번은 선택 규정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선택 규정이라고 했던가요? 앞 페이지 두 개가 선택 규정이고 요번 페이지 72페이지 제일 위에 반가로 3번은 무조건 해야 하는, 왜? 이 기장이 안 나오잖아요. 뭔가 기장을 해가지고 몇 분의 몇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얘는 선택 규정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강제 규정. 앞 페이지 두 개가 가능한,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그게 바로 이제 선택 규정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진행률 산정 등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기업회계랑 거의 유사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업회계가 좀 헷갈린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부터는 기업회계가 거의 유사한데, 양가로 2번 진행률 산정 등을 보시면 반가로 1번 공사수익은 공사수익 입금은 도급금액 곱하기 진행률 곱하기 직전 사업연도까지 입금산입액. 제가 작년까지 입금산입액은 여기서 아까 2분의 1을 한 다음에 100만원 뺐었잖아요. 이거 다 기업회계에서 배우죠. 100만원을 뺐었죠. 그 다음에 반가로 1번의 작업진행률은 총공사 예정비분의 올해 연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하시면 되고요. 반가로 3번의 총공사 예정비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 원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 다 예전에 기업회계에서 배웠을 것이고, 반가로 4번에 작업진행률 계산 시 유의할 점이라고 해서 요건 좀 특이한 게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원가기준법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가분의 원가. 저는 지금 이틀분의 이틀이라고 해서 시간분의 시간을 썼는데 원래 원가분의 원가 써야죠. 총 200만원 벌 때 내가 원가 100만원 들어가는데 오늘까지 뭐 20만원 썼다, 40만원 썼다, 70만원 썼다를 이 원가분의 원가 몇 퍼센트 진행됐냐라고 해서 원래는 원가기준법을 써야 하는데, 단 수익 실현이 시간 일수, 이거 딱 일수네요. 이틀 중에 하루 일했다, 이틀 중에 이틀 일했다. 시간 일수. 기성공사의 면적. 기성공사라는 이미 이제 쌓아진, 이미 기자라고 써서요. 이미 쌓아진 면적 몇 층 썼느냐. 총 10층짜리 건물 만들어주고 내가 2억 받기로 했는데 지금 10층분에 6층이 올라갔다. 그럼 60%지 않습니까? 물량 등과 기뢰관계 있으면 그런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이 가끔씩 우리 세법에서도 함정으로 나오고 기업회계에서도 함정에 나오는데, 진행률에 적용할 때 토지는 진행률 쌓을 때 취득원가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토지는 안 되는 겁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그냥 안분하시는 거지, 진행률 구할 때 토지부터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반가로 5번의 기타 사항이라고 해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입금 또는 송금이 공사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한다고 해서, 우리 소위 공사계약이 해약되면 그냥 그 해의 모든 걸 입금이나 송금에 쏟아서 부숴버리라는 뜻이 바로 이 반가로 5번의 기타 사항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수입이자하고 지급이자는요, 우리 또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다시 와서 이거를 보는 걸로 하죠. 이 건설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몇 개가 있으니까 우리 문제 좀 풀어보죠.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166페이지의 04번 문제, 건설계약 1번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한국의 10기 단기 사업연도의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행하고 아래 예시된 답안 양식에 따라 소득금액 추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주한국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게 중요하네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중소기업이고 단기만 찾으면 되죠. 단기를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완성주의 가는 게 세부담 최소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행주의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지금 문제가 얽혀 있다면 진행기준은 올해도 좀 매출 잡아야 하고 내년도 좀 매출 잡아야 하는데 완성기준이라면 올해 완성 안 됐으니까 올해 매출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한 번에 매출 잡으면 되니까 올해는 일단 매출 잡을 게 없어서 세부담 최소화가 가능하죠. 이따 제가 또 문제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단기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A, B, C, D. 자, A는 2015년 10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했으니까 단기네요. 단기. 기업회계가 완성 기준 했대요. 얘는 뭐 했대요? 얘는 진행 기준 했대요. 자, 표에 다 나오죠? 표의 마지막 줄에. 그 다음에 C는 완성 기준 했대요. 그 다음에 D도 진행 기준을 했대요. 근데 얘는 단기예요. 단기. B는요? B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니까 얘도 단기네요. C는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했으니까 얘는 장기네요. 이거 안 되는데. 장기는 완성 안 되는데. 그 다음에 D는 보시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했으니까 얘도 장기네요. 일단은 C는 무조건 안 되는데. 2번부터 볼까요? 2번. A공사의 원가에는 현장 소장에게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과 관련하여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우리 주식 선택권 배운 적 있죠? 이거는 나중에 실행할 때 비용 인정받아야지 지금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잡으면 뭐가 되는 거죠? 비용 인정 안 돼서 송금불산입이죠.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증가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하니까 부채 감소인 유보까지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장기 미지급 금액 500만 원의 유보로 부채 낮추시고 그만큼 지금 재고자산, 미성공사 등의 재고자산이 차곡차곡 쌓여있을 테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유보로 그 미성공사 장기 재고자산을 없애줘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틀린 게 아닌데 단기니까 완성기준이 이거 세법도 이게 가능하잖아요. 가능은 한데 왜냐하면 세부담 최소화 가져가려면 이게 나으니까. 근데 지금 뭔가 실수 금액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보니까 계상된 D공사에 관련된 설계비가 2,500만 원은 단기 공사 발생 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사 예정 원가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거 뭐 좀 이따 보고요. D는 얘부터 한번 해볼까? 단기인데 진행 기준 썼어요. 근데 세부담 최소화하니까 완성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완성 기준으로. 진행 기준으로 얼마 썼나 볼까요? 진행 기준으로 B 보니까 공사 총 예정 원가 1억 5천분에 단기 공사 원가 7,500이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수익으로 총 2억 중에 1억 5천분에 7,500 그 다음에 원가 비용으로 7,500 그렇죠? 1억하고 7,500을 잡았을 텐데 얘를 완성 기준으로 가면 되니까 얘 부인하는 게 유리하고 얘도 부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해하셨죠? 완성 기준이 유리하다고요. 즉 얘는 공사 수익 1억이었나요? 1억도 마이너스 유보로 부인하는 게 낫고 공사 원가 7,500이죠? 이것도 유보로 부인하는 게 낫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 문제거든요. 중소기업 문제는 기업회계가 진행기준 하는 게 맞는데 세법에서는 완성주의 하는 게 세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없애자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된 D공사는
총 예정 원가가 5억이고 단기 공사 원가가 3억이니까 지금 60%잖아요. 60%. 근데 D공사에 관련된 건축 설계비 2,500만 원, 2,500만 원이 지금 단기 공사 발생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총 공사 예정 원가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행률이 잘못됐다는 소리구만. 진행률이 지금요. 보세요. D는 장기고 진행률이니까 세법도 진행 기준 해야 하니까 이거는 차이가 없죠.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원래 잡았던 것이 기업회계는 총 5억 분의 3억을 잡아가지고 기업회계에서 60% 잡았는데 이게 실제로 세법에서는요 잘못 계산한 거래요. 5억은 맞는데 지금 3억에 누가 포함이 안 됐냐면 3억에 2,500만 원이 포함이 안 돼 있답니다. 문제가 있구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65%가 돼야 하니까 진행률 오류로 둘 사이에 5%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D는 전체 도급 금액이 6억인 거니까 6억 공사에 지금 6억 공사에 곱하기 5%인 3천만 원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수익이 잘못 계산됐네요. 3천만 원의 유보만큼 잘못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C, 장기인데 완성 기준으로 지금 엄하게 하고 있는 C. 얘는 뭘로 가셔야 하냐면 당연히 진행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에 대해서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C는 보시면 기업회계는 C는 기업회계는 완성주기여서 내년에 완성되고 있죠? 아무것도 안 잡았고 세법은 각각 진행률을 써가지고 공사 수익하고 공사 원가를 잡아야겠습니다. 공사 수익은 전체 도급 금액이 5억이고요. 5억 곱하기 진행률 좀 써볼까요? 진행률은 3억 공사에 1억 2천 들어갔으니까 이게 40%여서 2억만큼 공사 수익을 잡아야 하고 공사 원가도 당연하지만 1억 2천을 그대로 요거 1억 2천을 그대로 잡아야 하니까 여기에 공사 수익 진행률 40% 써서 2억 그리고 공사 원가 얘는 진행률 쓸 필요도 없고 문제에서 준 대로 1억 2천에 마이너스 6억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뭐 풀이는 끝난 것 같은데 한번 4번, 5번 좀 읽어볼게요. 4번 주한국은 결산 시 완성기준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단기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그랬겠죠. 원래 완성공사는 내년에 완성되니까 수익 인식 안 했겠죠. 위 단기 공사원가 발생액을 전액 재고자산으로 계산했으니까 아까 재고자산도 잘못된 거 낮춰달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진행기준 적용공사는 총 추정공사 원가 및 단기 공사 원가를 발생액 기준으로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액을 계산했겠죠. 그 다음에 단기 공사원가 발생액을 매출액 계산했을 거고 이거 그냥 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맞는 거 확인 한번 해보는 거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주한국은 장부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총 공사원가 누적액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뭐 기장불비로 인한 무조건 완성주를 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우리 169페이지도 진행하도록 하죠.